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의 백병규입니다. 일반 국회의원의 사례를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정치권의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압박에 대한 청와대의 선택은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카드였습니다. 김기식 원장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과연 업무를 이행 못할 정도인지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요. 청와대는 또 19대, 20대 국회의원들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한 그 피감기관 16곳의 해외 출장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잠시 후 뉴스 브리핑 시간에 좀 자세히 짚어보고요. 정치권의 그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김기식 원장 논란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오늘 1부에서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했죠. 크게 그 5가지 쟁점 사안을 나열한 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그 검토를 받아보겠다. 그리고 그 8월에 최종안을 발표하겠다 밝혔는데요. 이미 1년이 유예됐던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해 주무부처가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이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3부는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총정리해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고요. 4월 13일 금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파이낸셜 뉴스 김성환 기자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미국 측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이런 언론 보도 나오고 있죠? 네, 한겨레 신문의 단독 보도라고 합니다. 예, 최근에 북미 간 실무 접촉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가로 5가지 안팎의 군사 위협 해소 및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미국 쪽에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협상안들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5가지 내용은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해라. 또 한미연합훈련 때 핵 전략 자산을 전제를 중기해라. 그리고 또 재래식 및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달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달라.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좀 수교를 맺고 싶다. 이런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도 전했다고 합니다. 네. 북미 간의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상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워싱턴 특파원의 이제 보도로 한겨레 좀 단독 보도한 내용이었고요. 앞서 오프닝에서 그 얘기했습니다만 그 청와대 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그 선관위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자격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요구했는데요. 김 원장의 행위가 정말 법에 어긋난지를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네. 김 금감원장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많이 있었고요. 예산은 피감기관 돈이었습니다. 출장 중에 관광을 한 것도 논란이었고요. 추가 의혹이 계속 터지면서 현재는 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하나 또 급반전된 것은 특히 정의당인데요. 정의당은 여당과 상당 부분 보조를 맞춰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김기식 사퇴를 당론으로 정할 정도였습니다. 어제 당론으로 확정을 했죠. 네. 청와대 측의 김의겸 대변인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이 쟁점은 총 4가지인데요.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 또 거기서 관광까지 하는 행위, 또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 또 의원 임기 말에 보좌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등입니다. 만약 선관위가 해임할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면 김 원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청와대는 또 그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 해외 출장 사례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하도 김기식 원장 사퇴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해외 출장 사례를 아예 조사해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무작위로 16곳을 뽑은 결과를 냈습니다.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을 간 경우는 모두 167차례였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5차례, 또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합니다. 의원 혼자 가는 개별 출장 사례도 조사를 했는데요. 네. 청와대는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보훈처에서 4번 있었다. 또 한국가스공사, 공항공사도 각각 2번씩으로 적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나 김 원장이나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걸 증명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바른미래당의 그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그 영입하려 했던 이충재 전 청장, 바로 이제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잠적을 했어요? 네, 굉장히 바른미래당에서는 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어제 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오전에 이 전 청장이 바른미래당 광역단체장 영입 1호로 기자회견을 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전날 저녁에 모처에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돌변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이 전 청장이 불출마 의사 표현을 하고 잠적한 상황인데 측근들에게 좀 이해해달라, 나를 좀 살려달라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합니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적 배후와 외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전 청장은 행복도시 건설청장을 맡았다가 작년 7월에 퇴직을 했고요.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1호 발표가 무산되면서 이미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됐으니 여러 다른 분들을 접촉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좀 이례적인 일인데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궁금한 대목이네요. 예, 아마 추후 보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명쾌하게 밝히는 게 맞죠? 네. 아무래도 뭐 명쾌하게 밝힐 요인이 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그 준용 씨가 그 지난해 그 대선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을 그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그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에 휘말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준용 씨가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또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준길 변호사 등을 상대로 각각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고요. 네. 또 김성호 전 의원 등 몇몇 의원에게도 총 2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준용 씨 측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소장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준용 씨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특혜 채용이 됐다 이런 의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성추행 검사에 대한 그 영장이 또 기각이 됐습니다. 네, 후배 검사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 씨에 대한 영장이 2번째로 기각이 됐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밝혔고요. 또 증거 인멸 정황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 구속 사유와 타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진 씨는 3년 전에 검사 재직 당시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피해자는 2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에 제대로 알리지는 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진 씨는 당시에 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최근에 사직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법원이 그 통신비 원가를 이제 공개하라고 결정을 했어요. 네, 이제 판결을 내린 거죠? 네, 어제 대법원이 이동통신사들에게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발단은 2011년 참여연대가 낸 소송이었는데요. 당시에 참여연대는 통신 서비스를 필수제이기 때문에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 판결로 이 통사는 2005년에서 2011년까지 원가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 손익계산과 영업 통계 자료까지 공개 범위는 다소 좀 제한이 됐고요. 네. 접대비나 유류비, 보험사나 계약서 등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요 당시에 그 통신 시스템은 2G나 3D 그 시스템이었고요. 이번 자료만으로 통신사가 얼마나 이득을 취하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통신비 산정 자료를 공개할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는 좀 정부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이 통신비 인하 압박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러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하죠?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6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모스크바 주재 각국 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한중일,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석 달 만에 6자 회담 관련 정상들이 모두 나서는 셈이라고 합니다. 네.
푸틴은 최근에 시리아 화학무기 의심 공격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세계 상황이 우려되고 있지만 상식이 이기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국이 시리아에 공습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좀 불편한 속내를 내비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 기자, 오늘까지 이제 나오신다고요?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파이낸셜 뉴스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청와대에서 그 중앙선관위의 그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중앙선관위 받아가지고 그 출구 전략으로 삼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중앙선관위 그 회신 결과가 뭐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겠다라는 건지 그 중앙선관위에 의뢰하겠다라는 그 기본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대목에 대해서 이 청와대에서는 또 그 19대 20대 국회의원 그 해외 출장 사례를 이제 들어서 예. 뭐 피감기관 16곳을 이제 뽑아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 피감기관의 그 돈을 받아서 그 해외 출장을 간 사례가 더불어민주당은 65차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94차례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일반 국회의원의 그 사례를 볼 때 과연 그 평균 이하의 그 도덕성을 보였는지 좀 엄밀히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실제 이제 이런 사례를 보면은 19대 국회까지 좀 공공연한 관행 아니었느냐. 이런 그 청와대의 주장이 일견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차라리 이렇게 된 상황에서 300명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 해외 출장을 갔던 내역을 네. 차라리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좋다라고 봐지는데 모든 국회의원들이요? 뭐 국회의원들이 뭐 이제 그 어떤 책임을 지는 정도는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러나 이거는 경우는 지금 정무직에 지금 그 기용이 되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차제 그렇다면은 뭐 다들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뭐 좀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용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인데 이건 굉장히 그 책임이 회피적이고 무책임한 일이에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국민 여론은 뭐 절반 가까이가 좀 문제가 있다. 예. 이제 이런 그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다른 예. 한편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그 정치 공세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다. 이게 이제 그 청와대의 그 여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의원들도 역시 이런 사례들은 있었는데 국민 눈높이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과연 이 금감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이 흠결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반론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교문위의 예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리우 그 하계 올림픽이 있었죠. 그것이 4년 전에. 네. 2년 전이죠. 2년 전에. 그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문위원들이 그때 그 리우 올림픽 시차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가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만은 뭡니까 저 체육회 예산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가지 않고. 네. 그래서 한 분의 의원만 국회 예산으로 그 경비를 들여서 다녀온 그런 적이 있고요. 최근에 우리 또 그 동계올림픽 때 그 농패딩 문제 있지 않습니까? 농패딩 문제. 네. 그 교문위원들이 그 농패딩 받는 거. 네. 문제다라는 네. 거 그거 기억나시죠?
그때도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그 유권 해석을 체육회에서 의뢰해 보니까 그 교문위원들한테 농패 등 지급하는 것은 소위 그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그랬지만은 국민들 정서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저희들 그때 일부 의원들은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부 의원들은 그 가격에 상응하는 돈을 내서 그 체육 꿈나무들에게 그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부단하게 그 노력을 해나가야 할 일이거든요. 부단하게. 네. 국민들 눈높이 정서에 맞도록.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정부직에 그 진출을 한 분이 과거에 더군다나 그 자가당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부 신뢰에 커다란 그 금을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자진 사퇴하시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 신뢰를 알겠습니다.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주제를 좀 달리해서 그 개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 민주평화당을 포함해서 그 바른미래당 그 정의당 야3당이 그 개헌 중재 노력을 이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여당은 그 개헌 협의체는 좀 받겠다. 그러나 이 권력구조 문제는 이 내각적인 요소가 있는 총리 추천자랄까 이런 것들은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여당이 같은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그 개헌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자유한국당의 그 큰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정부 여당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정부 여당도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은 그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 분권형 개헌 지금 현재 그 정부 여당에서 유사 내각제라고 비판하는 그런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네. 여러 차례 주장하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양보를 하고 특히 이 개헌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선거법 그 개정인데요. 선거법 개혁, 선거제도 개혁인데 네. 선거제도 개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저는 그 양보를 해서 소위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네. 그런 걸 좀 서로 주고받으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을 해야죠. 지금 현재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그 정의당이 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대체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민주평화당, 그 다음에 정의당, 아마 바른미래당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야당은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자유한국당, 그 야3당의 그 중재 노력을 좀 높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지금 개헌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아니다. 또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는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서 그 개헌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또 함께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또 개헌의 시기를 당초 약속들 모든 당에서 한 대로 지방선거 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서로 확인하고 논의하는 그 테이블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게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글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할 수 없다라는, 하기 싫다라는 그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그 4월 임시국회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 예. 네. 이거 어떻게 좀 타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개헌 논의 협상은 그만두고라도 또 시급한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러한 어떤 그 국회가 이렇게 공전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렇군요. 예. 네. 자, 유성엽 의원께서는 국회 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교육부가 그 2022학년도 이 대입제도 그 개편 시한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이거를 이제 결론을 낸 게 아니라 5가지 쟁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네.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이 국가교육회의에서 검토해달라. 이 국민수구
방식으로 좀 풀어가겠다. 이렇게 국민 여론을 수렴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심지어는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오락가락하면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주어왔는데요. 네. 그래도 저는 이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국가교육회의 같은 데다가 이 진지한 그런 수기 토의를 통해서 결정하려는 그 시도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일방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지 않고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아주 잘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차제에 저는 이 독임제 행정기관 형태의 이 교육부를 이대로 둘 것인가. 아, 네. 저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가 백년지대계를 차분하게 논의하고 결정하고 또 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네. 차제에 한번 그런 문제도 깊이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 정책이나 방향은 한 행정부서의 독임 단독부서로 부처로 해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위원회 같은 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군요. 예, 이번에 네. 국가교육회의에다가 이걸 맡겼는데 네. 그런 국가교육회의 자체를 아주 합의제 집행기관 형태로 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에서는 좀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교육부가 정부 여당, 교육부가 정부 여당 눈치 보는 건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예. 교육부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정부 여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는 않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네. 이제 앞으로 4년 후에 적용될 제도를 시기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해서 논의해서 정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그렇게 정치 공세로 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평화당의 유승엽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국 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그 시안들을 바탕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논의를 해서 오는 8월에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교육부 정책을 기다려왔던 학생 학부모들은 넉 달을 다시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육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한국교총의 김재철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교육부의 시안을 보면은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모델들을 제시를 하고 네. 국민 토론을 통해서 혹은 수기를 통해서 이를 결정토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국가교육회의에서 이를 결정토록 하겠다. 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교총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네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입제도가 갖는 민감성이나 최대의 어떤 관심사인 거는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대입을 둘러싸고 과거의 어떤 혼란이라든지 갈등 또 최근에 이제 수능 시한도 유예를 하고 그와 같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교육부도 아마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하고 결정하기는 참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해는 충분히 돼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입이라든지 또 수능을 포함해가지고 대입에 있어서 조그맣게 작은 것 하나의 어떤 변화에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러와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교육부는 나름대로 이제 충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아마 나열한 걸로 보이는데 네. 의도와 상관없이 아무래도 국민들은 더욱더 복잡해 보이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네. 혼선 내지는 다소 아마
그 책임을 좀 회피한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들 많이 하고 있죠. 이 교육부가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 누가 책임지라는 거냐. 네. 국가교육위가 이제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네. 이렇게 하나 좀 되묻고 싶은 대목도 있어요. 물론 뭐 저희가 교육부 입장을 제가 대변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정답이 과연 있느냐? 교육계에서는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 있어서요, 뭐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그 사안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 내지는 또 사안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정답은 사실은 찾기는 어렵고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그 장점을 최대화하면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이제 안을 좀 우리가 나름대로 도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그 기존의 정부가 어떤 사안을 둘러싸고 해왔던 그런 시스템에서 다소 벗어나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또 범위를 더욱더 이렇게 좀 다양화 좀 해서 그래서 국가교육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국민들께서 바라는 안을 도출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안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튼 이 교육부 시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방안, 분리하는 방안 각각의 모델을 제시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학정부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교육부 시안에 여러 가지 모델들은 나왔습니다만 크게 해서 한 5가지 모델이 나왔습니다만 교육부 시안의 큰 흐름, 방향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이제 방향 부분은 사실은 지금 딱히 이렇게 뭐 좀 전망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부가 나름대로 그 작년 문재인 정부 있죠. 출범 이후에 어느 정도 대선 공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능 시한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최근에까지 온 과정을 보면 사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최근에까지 오면 큰 흐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학종은 좀 이렇게 좀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능이나 이런 쪽에 나름대로 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능을 정시를 조금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좀 대입 전형을 좀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그와 같은 큰 흐름의 방향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나름대로 바탕을 해서 어느 정도 아마 전망은 이렇게 좀 잡아볼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크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라고 하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주된 취지로 했고,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수시와. 뭐 그전부터 좀 그렇게 확대를 해왔 측면이 있죠.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으로 어떤 그 대입 전형의 대입 방식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수시나 정시 모집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정부가 처음에 공약을 내셨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을 절대화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입 전형을 좀 단순화하겠다는 큰 원칙 하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수능을 절대화하면은 가장 거기에서 나오는 큰 문제가 뭐냐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정시를 더욱더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2021학년도입니다. 지난해 8월 달에 2021학년도 대입 그 수능 시안이 나왔을 때 수능 시안보다도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학종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대입 수능만 가지고 좀 결정하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 학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기 때문에 수능 시안만 가지고 결정할 게 아니라 학종을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복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학종에 대해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좀 개선안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거죠? 뭐 이제 일부 보시면 이제 요번에 그 정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할 때 보면 크게 3가지인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학종하고 정시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학종하고 정시를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대입 전략이 많이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수시하고 정시가 약 한 76대 24인데요. 그 중에서 학종이 약 한 24%입니다. 근데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학종하고 정시 비율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최근에 또 어떤 불공정한 그런 비판 내지는 이런 걸 고려해서 비율 조정을 하면 결국은 뭐냐면 학종의 어떤 그 정감이 나올 것이고요.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정부가 중간에 뭐냐면 공정함과 단순함을 중간에 강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뭐냐면 단순성 내지는 공정성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뭐냐면 학종이 어느 정도 좀 축소 내지는 축소가 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총은 학교 선생님들로 이제 구성된 단체잖아요. 네네. 네, 학교 현장의 목소리,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안을 제일 좀 선호를 하는가요?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그거는요, 이제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작년 8월 달에 2021학년도 수능 시간이 나왔을 때 그때는 두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냐면 1화는 일부 절대, 2화는 전 과목 절대인데요. 그 당시 저희가 8월 말쯤에 발표를 한 거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2화보다도 전 과목 절대보다도 일부 절대를 하는 쪽으로 약간 좀 선호도가 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번에는 뭐 다시 또 이제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제3항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지금 다양한 여론을 지금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학교 현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같은 이제 교육부가 제시한 이 같은 여러 가지 모델과 이러한 이제 일추진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을까요? 그 정부가 됐든 국가교육회의가 됐든 아마 이제 어떻게든 아마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8월까지 한다고 돼 있죠. 네. 근데 사실은 가장 힘든 사람이 학생, 학부모, 교사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학부모는요 과거에 경험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대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네.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장 최근에 언론 보시면은 고3, 고2, 고1, 중3이 다 다르다.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는 지금 엄청난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준비가 막막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그리고 이제 또 있겠는데요. 네. 학교 또 그 교육 현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은요 더욱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와 같은 대입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바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교육 과정으로 담아내서 네. 전문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1년 단위로 바꿔버리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얘기 뭐냐면 그래서 이것도 그 2022학년도로 LG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4개월 동안 국가교육위에서 이제 그 국민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시간적으로 어떨까요?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4개월이면 참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데요. 네. 지금 좀 국가교육회의를 둘러싸고 있는 사안들이 좀 복잡합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한 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다 결정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각 사안별로도 굉장히 참 결정이 쉽지 않은 그런 사안인데. 중간에 뭐냐면 또 그 최근에 위원이 한 분께서 또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보다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연구 검토할 또 산하 특위도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밤을 새서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일반적으로 보면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필요하다면 기한을 좀 더 연장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요. 네. 작년에도 정부가 2021학년도 대입 수능 시한 가지고 1년 유예를 했을 때 엄청난 혼란 내지는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올해 8월까지는 어떻게든 나름대로 결론을 도출하겠다 했는데 네. 여기서 또 이렇게 지연시키면은 어려울 것이다. 이건 아마 정부 전체에 아마 불신으로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시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잠시 후 8시 10분경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